제3편 종말과 바라 7년 북간도의 황무지에서 내가 모은 것은 단순한 쌀이나 곡식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세월 속에서 벼려낸 복수의 갑옷이었으며 빼앗긴 운명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머리에 씌운 왕관이었다. 춥고 메마른 땅에서 나는 도끼를 배웠고 돈의 냉정한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다. 나의 피와 땀 그리고 강교한 상인들의 술수 속에서 배운 모든 것이 나의 무기가 되었다. 평사리의 악당들이 스스로 파멸했다는 소식은 나에게 바라의 신호였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승리자가 되어 고향 땅을 밟아야 했다. 나는 간도의 모든 짐 그리고 마음속의 미련까지 정리했다. 길상과의 미묘한 갈등과 그를 향한 애증은 나의 심장에 깊은 흉터로 남아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을 복수라는 거대한 집념으로 덮어버렸다. 마치 지옥에서 영혼을 구제받은 듯 나는 과거에 유약하고 눈물 많았던 아씨를 끊어냈다. 나의 귀향은 개인적인 재산 회복을 넘어 피폐해진 최참판댁이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의무였다. 이 광활한 토지가 나의 사명이었다. 나는 이제 길상의 여자도 허망하게 죽은 최치수의 딸도 아니다. 나는 최서희, 이 땅과 이 집안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다. 간도의 모진 바람과 돈의 살벌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감히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향했다. 7년 동안의 고난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흙먼지를 묻혔지만 나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다. 나는 더 이상 유백일에 오르는 비련의 아씨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한 행색이었으나 내 안에는 화산 같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와 함께 돌아온 홍이 구천의 아들. 그는 달구지를 타고 오며 낯선 고향 땅을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최참판댁의 비극을 몸으로 겪지 않았지만 그 비극의 씨앗, 즉 구천과 어머니의 슬픈 운명을 이어받고 있었다. 나는 그 소년을 보며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이 아이만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리라. 나의 힘으로 그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주리라 다짐했다. 이 아이는 나의 속죄이자 나의 미래였다. 봄이었다. 평사리 들판에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멈추는 듯했다. 7년 전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광기가 서려 있던 집. 이제 그 집은 내 손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나는 굳게 담은 입술과 냉정한 눈빛으로 낡은 담장 앞에 섰다. 그때 길상이 나의 손에 꺾어 쥐어준 개나리꽃. 그 꽃은 희망이 아니라 냉정한 복수의 서약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마음속의 감정을 눌러 담고 최참판댁의 굳게 닫힌 문으로 들어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는 나의 성체로 돌아왔다. 조중구는 이미 몰락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나의 귀환이 있기 전부터 그의 끝없는 탐욕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했고 빚더미에 앉아 병든 노인처럼 초라해져 있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의 눈에는 7년 전 나를 내쫓았던 승리감 대신 공포와 비굴함 그리고 패배의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몰골은 이미 병든 노인 같았으며 그의 시대는 끝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조중구 아저씨,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집과 땅의 진정한 주인을 찾으러 아저씨께서 가져가신 모든 것을 되찾으러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소유는 여기서 끝입니다. 서희야.
내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내 명의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의요? 간도에서 피땀 흘려 모은 이 돈과 아저씨의 횡령과 문서 위조 사실을 증명할 이 증인들 앞에서 아저씨의 명의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아저씨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내가 간도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사들인 재산 증서, 그리고 조중구의 악행에 대한 증언들이 그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마치 사양의 망가처럼 비참하게 무너졌다. 나의 복수는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돈과 권력이라는 더 냉혹하고 합법적인 무기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나는 토지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치의 감정의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귀환은 마을의 충격이자 곧 희망이었다. 나는 즉시 최참판댁의 새로운 주인이자 평사리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돌아온 이민혜는 나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 집안 살림을 다시 일으켰다. 그녀의 억척스럽고 따뜻한 손길은 텅 비었던 최참판댁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 나는 그녀의 헌신에 감사했지만 나의 새로운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녀에게도 철저히 주인으로서의 선을 지켰다. 질서가 중요했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시대의 표상인 이부사댁 도령이 등장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시대의 새로운 사상과 지식, 그리고 나를 향한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서구 문명과 개화의 정신으로 무장한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다. 나는 그의 지성과 교양에 매료되었고 그에게서 내가 간도에서 얻지 못했던 세련된 지성을 발견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냉정한 복수심을 잠시 흔들리게 했다. 저 사람은 길상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지적인 동반자일지도 모른다. 그는 시대를 논하고 나는 토지를 논한다. 그러나 나의 심장은 이미 길상과의 굴레, 그리고 복수라는 굳은 결의로 굳어져 있었다. 나는 그를 시대의 희망으로 보았으나 나의 운명은 그와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길상과의 복잡하고 애증이 섞인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고 최참판댁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날 의지가 없었다. 나에게는 이부사댁 도령이 상징하는 자유로운 미래보다 최참판댁이라는 과거의 무게가 더 중요했다. 평사리의 악이 조중구의 몰락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또 다른 어둠을 보았다. 인간의 밑바닥 모를 욕망이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고개를 들었다. 이 땅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했다. 나는 재산을 완전히 회복하고 평사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잠시 마을을 비웠다. 그 짧은 출타의 순간 어둠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없는 사이 조중구에게 동조했던 잔존 세력들이 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나의 재산을 노렸고 길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길상이 홀로 맞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냉정함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줄이었다. 길상은 나의 충복답게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단숨에 제압했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 사건은 나에게 평사리는 여전히 악과 탐욕이 꿈틀대는 위험한 땅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으나 나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영원히 치러야 했다. 나는 귀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불행은 결국 그녀 자신을 욕정의 제물로 만들었다. 그녀가 칠성이와 김평산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은 한 여인의 비참한 망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비참함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반복적인가를 보았다. 그 욕망은 귀녀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김서방댁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어두운 세력들. 그들은 조중구가 사라진 자리를 노리고 탐욕과 거짓으로 뭉쳐 나의 재산을 음해하려 했다. 그들은 나의 귀환을 인정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나의 정당성을 의심했다. 나는 그들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나의 지배는 냉정함과 정의 사이에 날카로운 균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아씨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최참판댁 주변에서 그들을 몰아냈다. 평사리에 새로운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공포는 나를 향한 존경과 두려움의 경계에 있었다. 평사리는 마치 바닥 모를 늪 같았다. 하나의 악당이 사라지면 또 다른 악당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최참판댁을 되찾았으나 이 땅의 탐욕과 시대의 불안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늪에서 최참판댁이라는 고고한 섬을 지켜내야 하는 영원한 전투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차갑고 단호해져야 했다. 이 집은 이제 나의 것이었지만 이 땅의 모든 고통 또한 나의 몫이었다. 내가 간신히 평사리의 질서를 잡았을 때 시대는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몰고 왔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역병과 흉년이었다. 이 재앙 앞에서 나는 나의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달았다. 돈도 땅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다. 서울서 온 손님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그들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죽음의 씨앗을 가져왔다. 곧 마을에 알 수 없는 병이 돌기 시작했고 발병은 순식간에 평사리를 덮쳤다. 고열과 구토 그리고 피를 토하는 증상.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최참판대까지도 그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인들 몇 명이 쓰러졌고 나는 공포 속에서 단호한 명령을 내려야 했다. 길상아 당장 사람들을 시켜 마을 어귀를 봉쇄하고 약재를 구해와라. 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역병은 불길이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기를 낳았다. 마을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찾으려 했고 외부인이나 약한 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사형이 자행되었고 무고한 이들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몽둥이 세례를 받거나 마을에서 쫓겨났다. 병든 자는 죄인이 되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인간의 악이 전염병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최참판댁의 힘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나의 권위도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골목마다 사신이 지나다니는 듯했다. 매일 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시체를 실은 달구지들이 끊임없이 나루터로 향했다.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졌다. 삶은 덧없었고 죽음은 일상이었다. 나는 이 비극 속에서 길상과 함께 병든 이들을 돕고 약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나의 냉정함은 이 재앙 앞에서 잠시 무너졌고 인간적인 연민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토지를 되찾았으나 그 토지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되찾은 왕관의 무게였으며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신음했다. 역병이 잠잠해지자 더 깊고 끈질긴 재앙인 흉년이 평사리를 덮쳤다.
이 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늘은 왜 이토록 우리를 벌하는가? 긴 장막 끝에 찾아온 버선등에 기는 햇살은 잠시 동안의 허무한 희망이었다. 나는 마을을 둘러보던 중 주막에서 늙은이를 만났다. 그는 이 모든 역병과 흉년이 시대의 징조이며 하늘이 조선에게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고 의조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씨, 이 땅이 노했지라. 땅의 주인이 자꾸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정녕 그 주인들이 땅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제 하늘까지 벌을 내리는 것이지라. 최참판댁이라 한들 그 화를 어찌 피할 수 있겠소. 그의 덧없는 목소리 속에서 나는 이 비극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망해가는 시대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냉정한 계산과 복수심만으로는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땅의 진정한 책임을 져야 했다.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의 생명이었다. 역병을 피해 도망쳤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귀향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최참판댁의 구호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의 여론을 의식했고 창고 문을 열어 최대한의 구휼미를 풀었다. 나의 행동은 냉정한 계산이었으나 동시에 마을을 지키려는 최참판댁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이들을 살려야 나의 토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잠시 동안의 평화, 길상과 함께 나누는 뜬구름 같은 행복은 짧고 허무했다. 재앙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때 산속에서 수행하던 기인 우간이 마을로 하산했다. 그는 종교적인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희망을 설파했다. 그는 민중의 고통을 대변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하며 구원을 갈망했다. 마을은 또다시 소동에 휩싸였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은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출현이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함을 알았다. 나는 그를 경계했으나 그의 말 속에 담긴 민족적인 염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종교적인 구원이라도 찾으려 몸부림쳤고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흉년은 더욱 깊어졌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었다.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마치 산송장처럼 거리를 헤맸다. 죽음은 이제 병이 아니라 굶주림의 형태로 닥쳐왔다. 마을은 절망에 잠겼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음조렸다. 동무 까마귀야, 너마저 굶주리지는 말아라. 최소한 너는 이 땅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는 토지를 되찾고 복수에 성공했으나 그 토지는 이제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황폐한 땅이었다.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다. 최참판댁의 주인으로서 나는 이 모든 재앙과 고통을 짊어져야 할 숙명을 타고난 것이다. 이 땅의 여왕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했다. 토지 일부 3건에서 최서인은 마침내 고향 평사리의 여왕처럼 귀환하여 조중구와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최참판댁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바닥모를, 늪과 시대의 재앙인 역병과 흉년이라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인은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사명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 토지 일부 사건에서는 닥쳐오는 격변에서는 흉년 이후의 사회적 혼란 그리고 그녀의 삶에 불어닥칠 또 다른 사랑과 독립운동의 그림자가
더욱 깊이 있게 그려집니다. 최서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계속해서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와 함께 해주십시오.